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시는 요일이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대통령까지 이제 재가가 난 상태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냈고 집행 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라고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언론들이 이를 기사화했고 오늘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윤석열 총장 그 변호인 측에서 밝혔는데 하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추미애 장관과 어떤 충돌 양상을 보였었는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소송장에 그렇게 적혀 있고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좀 끌어들인 거죠.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청권을 가진 대통령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변호인 네. 측에서.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비판이 나오니까 이걸 좀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은 재청권이라는 것이 징계에서 넘기면 그대로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싸움이 커지는 것을 좀 원한 게 아닌가. 대통령을 좀 끌어들여야만이 판이 커진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징계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보다는 뭔가 이 사건을 정쟁으로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속셈이 담겨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처음에 나왔던 말이 어떤 특정 언론사가 취재했던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던 건데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변호인 측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하루 만에 약간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건 저간에 좀 변호사가 얘기했다가 한번 윤석열 총장한테 한마디 들은 걸까요? 왜 이런 입장이 다시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얘기한 대통령을 소송 상대로 한 거는 패착이고요. 네. 원래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하고 징계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징계 절차와 내용상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것이지 네. 이것을 자꾸만 대통령과 관련돼서 갈등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윤석열 쪽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도 이거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과연 입법, 사법, 행정, 특히 이제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때 사법부가 과연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네. 대통령 제하 속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정책이라서 7개 국가에 중동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바로 워싱턴주에서 수를 해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법적 절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제도화하고 그것을 표준화하느냐는 문제로 봐야지 이걸 자꾸만 뭐 윤석열 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징계위가 이제 의결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해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유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2개월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이고 혹시 저간의 그 배경에는 이게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혹시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소송에서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정직 2개월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난 1일 날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직무배제 효과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하게 뭐 2개월이기 때문에 괜찮고 해임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과연
공정했는가, 네. 그 안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줬는가, 아니면 그 내용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나, 이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15페이지에 달합니다. 그 징계 그 위원들이 낸 징계 검사 징계 심의 의결 요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걸 국민들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거기에 이제 4가지 혐의를 밝혔지 않습니까? 비위 혐의를. 근데 이제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4가지 개별 사안으로 보면 다 정직 이상이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면직이나 해임에 가름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정직을 내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쨌든 임기제 총장이라는 거죠.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특성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면직이나 해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집행정지에서 인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인용되지 않고 본안 소송은 다툴 수밖에 없지만 임기가 앞으로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절반 이하 2개월 정도 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위 자체로만 따질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의 직무배제는 징계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은 징계유예가 판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검토가 가처분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번 소송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징계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적 혼란이 커질 것을 좀 우려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낸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음 주 중 안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사임 의사를 냈는데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냈어요. 네, 빨리 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순을 거쳐서 사임 의사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낸 게 네. 자 이제 더 이상 논란 벌이지 말고 같이 퇴장하자 이런 의도로 읽혀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은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국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준 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의 표명을 당일날 징계가 내려진 당일날 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뭐 정직으로 나온 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은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두 분 중에. 근데 지금 윤 총장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좀 자숙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성할 대목, 징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빠른 사임 의사 어떻게 좋은 수라고 보십니까? 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공수처 개정안 통과되고 징계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재갈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22일 날 어떤 결정이 내리지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윤 총장이 저는 버티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건 하지만 기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을 건들 수 있을까? 근데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또 스타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함축적으로 나도 내려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법원에서도 당신의 요청이 기각됐다고 한다면 당신도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저는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사의를 표명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주 시대의 큰 사명을 잘 마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네. 본인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임명권자로서 윤 총장이 이 징계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이 비위 혐의 당사자인 윤 총장 한마디에 사과 넣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에 국정감사 때 나와서 술접대 검사가 확인이 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도 높게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또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명예의 퇴진을 선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입니다. 대통령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몹쓸 일입니다. 검찰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검찰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온갖 비방으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작태야말로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처벌까지 받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혀서 아마도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내년 초쯤에 이제 후임 인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전망들은 많이 나옵니다. 뭐 소병훈 의원 얘기도 나오고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이후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총장 일을 계속 유지한다면, 추미애 장관 사실 뭐 당대표 출신인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누가 그 후임에 앉으려고 할까?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금 뭐 거의 법무장관의 위상이 국무총리하고 맞먹을 정도 커져버렸어요. 지금 검찰 개혁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명예스러운 퇴진의 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추 장관한테. 그런 걸 보면 지금 당장 사의 표명을 수리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법원의 판정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그 이후에 기각된 다음에 어떤 이제 사의를 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말쯤이나 연초에. 저는 연말쯤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새로운 법무장관에는 아무래도 신임이 좀 두텁고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경륜이 좀 있고 강직한 스타일을 좀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주변이 좀 깨끗해서 시비거리가 좀 적은 사람 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법사위 경험도 좀 있어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몇몇으로 좀 좁혀지지 않나 후보군들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거보다는 이제 그 선정 기준이 바뀌시겠죠. 추미애 장관보다 더 강단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수 출신은 좀 이제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은 좀 배제하고, 그리고 정치인 출신이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에 이제 3, 4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뭐 박범계 의원도 있고, 지금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4선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이 바톤을 받아야지만이 당연히 이제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이 부분 속에서 수습하는 단계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기각을 하면 그만큼 운신의 폭은 굉장히 이제 넓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이제 정직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적합도 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의 포함된 그런 적합도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그래픽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12월 셋째 주에서 윤석열 총장이 물론 이제 3명의 후보군 중에선 3위이긴 하지만 추세는 좀 오르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 적합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호감도를 또 얘기를 합니다. 잠깐 호감도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대선 후보군 호감도 조사를 봤더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절반 이상 나오는 반면에, 자, 윤석열 총장은 비호감도가 절반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궁금한데, 호감도하고 적합도 이거 어떻게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될까요? 호감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지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측정하는 절대평가 기준을 합니다. 각 후보별로. 아까 이제 지지도는 상대평가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누가 낫냐 이런 거고, 호감도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이낙연 개인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지 비호감인지 이렇게 여쭤보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후보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지도의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호감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서 높았고 네.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비호감도가 35, 비호감도 53으로 비호감도가 높았는데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중도층의 표심을 한번 보니까요. 중도층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호감도는 36, 비호감도는 52로 중도층이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 추윤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저 조사는 특정 조사기관에서 한 군데서만 네네.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조사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국 선거학회가 항상 하는 게 후보자들의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61.4%였어요. 좋아한다는 네. 게, 싫어한다는 거는 21.7인데 당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싫어한다가 61.8%. 좋아한다가 24.6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한다가 41.8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 28.9인데 결국은 호감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지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또 한편 다른 쪽을 봅니다. 호감도 중에서 적극적 호감도의 층이 얼마큼 되느냐를 내가 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이 매우 호감 간다 15%,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 12%, 이재명 후보 14%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적극적 지지층이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조사 시점이 12월 16일까지였었어요. 그러니까 16일이면 실제 왜냐하면 화수목입니다, 대통령이 화수목. 결정하기 전에 오후 5시 30분까지의 조사 결과이기 아.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호감도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확장성과 더불어서 지지도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도 이 3자 후보들 간에 굉장한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저 조사 결과를 보면 적합도에서도 보면요. 윤 총장 한 3% 올라갔거든요. 네. 다만 이제 호감도는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를 다음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상황을 지지도 봐야겠네. 순서대로 호감도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지지도 1, 2, 3 순서대로 호감도도 1, 2, 3. 근데 싫어하는데 지지할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은데 그 사람 지지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그건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자, 다음 주 반영된 걸 좀 보자고 하셨으니까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차기 대통령 후보군을 봤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어떤지도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진행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 그런 결정입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봤더니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8%에서 40%로 2%포인트 소폭 올랐는데 과연 뭐가 영향을 줬느냐가 궁금한데 그동안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에 제일 일본으로 꼽혔던 게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옛날과 다르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영향이 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결정 그게 영향을 준 건지 그게 어떻게 분석을 왜냐하면 그 개혁 법안, 민생 법안 처리한 것 네. 그것도 이제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주 직전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보수층과 진보층 공이 긍정평가 빠졌고 중도층에서만 5%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2%포인트가 상승해서 40%가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일단락이 좀 됐구나.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3일간 조사한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징계와 추미애 장관 사이까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사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뭔가 좀 국정이 안정되겠구나, 좀 일단락이 좀 됐구나라는 측면의 어떤 판단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 좀 어필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한 국정 운영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실은 굉장히 좀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좀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역대. 근데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놀랍게도 네. 대통령 지지의 핵심 3대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남에서는 3% 빠졌고 그리고 진보에서 2% 빠졌고 그리고 40대에서도 2%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럼 2%가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 4%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높은 측에서 10%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 충청 지역에서 1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면 진보층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결집했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여기서 더 나가서 정치가 계속해서 같은 구조로 가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난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고 지금 3단계로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가중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의 지지도를 다시 가서 쫙 봤더니 단 한 번도 지지가 반등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8월 4주째,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점에서는 부정이 30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치고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국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얘기를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면서 이제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는데 그동안 처리된 필리버스터 그 과정에서 처리된 게 보면 공수처법안,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이게 통과가 됐는데 1년의 과정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가 어쨌든 제대로 작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좀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방역 문제 때문에 사실 중단이 된 거죠. 확진자가 1,000명, 일일 1,000명이 돌파하니까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한 2, 3일 지켜보다가 이거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겠다. 방역국회로 전환시켜야겠다라고 판단하면서 네. 어쨌든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이걸 중단을 시켰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그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스스로가 초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좀 미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손 띄라는데 국민들이 다 지지하지 그걸 반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 보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개혁이 후퇴한 거 아니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감사위원들 선임하는 부분에서 외부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게끔 열어놓긴 했는데 의결권 관련해서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큰 틀에서 개혁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수가 입법을 하는 데 대한 명분과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항상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뭐 미국 포함해서 민주주의라는 국가에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레브치키라든지 다니엘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자제와 상호 존중이라는 이 두 가지 규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힘으로야 물론 갈 수 있겠으나 결국은 나중에는 다 부메랑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연구하면서 안건조정소위원회가 열렸다가 다시 가서 본회의에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반대톤을 막는 거라 이런 쪽에서 올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힘을 지나치게 강하게 밀어붙인 부분들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과제를 저는 안게 된 거라고 좀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중과부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가 심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진화되기보다는 좀 퇴보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서로 여야 모두가 중요한 숙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남은 임시국회의 쟁점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씩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최대 쟁점으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현재 단식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비롯해서 강력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안이 통과가 근데 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이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법이거든요. 처음 네. 만드는 법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비점이라든가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1월 10일까지 열리지 않습니까? 네.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재정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기도 하고요. 현장의 준비가 그만큼 돼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통과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워낙 그 열기가 있고 그동안의 그 인명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노동을 좀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그런 어떤 사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노동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 여기가 이제 이게 바로 여당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정의당 안으로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민주당 안에 어떤 수정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 예. 있는 거고요. 저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꼭 뭐 법안에 처벌한다라는 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네. 법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개정도 나오고 계속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건 아예 진전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법안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바꾸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성숙한 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법안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처벌을 하는 법안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법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또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좀 성숙한 자세로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를 무조건 지금 정책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집권당 거기서 답을 못 내고 자꾸만 상임위로만 넘기고 하다 보면은 일반 유권자들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처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는 거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하게 정책의장이든 하여튼 원내대표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야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재신임을 의원들한테 지금 물었어요. 그리고 30분 만에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재신임이 됐는데, 자, 이 절차만 보면 네. 본인이 재신임 받고 다시 이 국민의힘을 좀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거는 뭐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번 거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요식행위고 면피성 요식행위로 행위죠. 왜냐하면 만약 생각이 있었으면 일주일 전에 법안 통과됐을 때 그때 사의 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비상시국연대 강경 보수 세력들이 그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거기 갔거든요. 네. 발언도 하시고 공동대표도 맡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비판들이 나오니까 한 번은 거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짧게 한마디만 저는 사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보다로 만장일치로 재신임한 데다가 네. 비중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바꾸기보다는 이제 심기일전에서 마지막 마무리 잘 짓게 하라고 하는 그 의원들의 의중이 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용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